잘들 되셨습니까? 비 피해는 없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집도 비 피해는 없는 것 같아. 근데 너네 그냥 옥수수밭에 엄청 토사가 그냥 밀려갖고 고약스럽다는데 가보도 안 했네. 오늘 천화동인께 13번째 천화동인께 하겠습니다. 오늘 아날로그로 진행할게요. 일단 천화동인 때는 우리가 하늘 위에 불이 있는 괴입니다. 네. 되겠나? 색깔이. 이 아래가 건괴, 위에가 천환이 거꾸로다. 하천으로 있네. 위에가 건괴, 아래가 리괴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있는 해, 불은 리괴는 불이니까 태양, 그 다음에 건괴는 하늘, 그래서 하늘 아래 태양이 있는 상이 천화동인괴입니다. 이 동인괴를 이해하려면 이 태양과 관련된 괴가 4개가 있습니다. 이 해, 태양하고 관련된 게 괴가 4개가 있는데 맨 먼저가 화지진괴입니다.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동인괴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네, 요렇게 돼서 아래 땅 위에 곤괴 위에 리괴가 있는 땅 위에 해, 땅 위에 해가 있는 게 화지진괴입니다. 불이 태양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 있다 해서 화지 진, 진괴는 넓다, 보편적이다, 또 밝다 등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화지진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태양이 하늘 위에 있는 괴가 있습니다. 하늘 위에 높이 뜬 태양이죠. 그래서 이거는 화, 불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으니까 화천대유라는 괴입니다. 대유는 크게 소유한다. 대유, 화천대유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 위에가 하늘, 아래가 태양, 그래서 동인, 천화동인괴가 있습니다. 천화동인괴.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땅 아래에 있는 괴가 있습니다. 위가 집괴고 아래가 불괴. 여기선 지화, 땅 아래 불이 있으니까 태양이 지화해서 명이라는 말은 밝음이 죽어갔다, 밝음이 사라졌다라는 명이입니다. 요게 이제 태양과 관련된 4개인데, 첫째 화지진괴를 보면 화지진괴는 땅 위에 태양이잖아요. 근데 아침에 동쪽에 땅 위에서 해가 딱 떠오르는 아침 해를 상징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요 화지진괴가 가지고 있는 국기가 하나가 있죠. 일본의 우길승천기라고 그러죠. 우길기. 아침에 치솟아 오르는 태양을 상징하는 게 우길기죠. 그게 이제 화지진괴에서 일본 국기 형태가 나옵니다. 화지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천대유괴. 아침에 해가 뜨면 정오가 되면 하늘 위에 태양이 가장 높죠. 그래서 하늘 위에 태양이 있는
하늘에 높이 뜬 중천에 뜬 태양을 상징하니까 정오, 대낮, 대낮의 가장 밝은 때를 화천대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깃발이 있죠. 요게 대만의 옛날 중국 그 국민당 깃발인 청천백일기죠. 청천백일. 푸른 하늘에 하얀 태양이 떠 있는 청천백일기가 화천대유께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동인궤, 천화 동인궤인데 이건 하늘 아래로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 석양 태양을 얘기합니다. 저녁에 치는 해. 그래서 천화 동인궤는 석양을 나타내는 궤다. 그 다음에 이제 지화명의는 땅 속에 태양이 되겠죠. 땅 아래로 들어간 거니까 한밤중을 나타내는, 밤을 나타내는 게 지화명의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개 궤가 서로 그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염두를 두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배울 이 동인궤는 저녁 태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녁에 저가는 석양 무렵의 태양을 동인이라고 한다. 근데 이 동인궤는 왜 저녁 그 태양을 동인궤라고 그랬냐 하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먼저 동인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됩니다. 동인은 한 가지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그런 대동사회를 상징합니다. 대동사회죠. 우리가 얘기에 보면 대동사회에 대해서 잘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는 대동사회 건설이라는 말이 해방 후, 나이 든 사람들은 다 해방 후 우리 사회의 구호가 항상 대동사회 건설이었어요. 그래서 과부와 어린아이를 국가가 보살피고 사회가 보살피는 세상,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없는 세상, 도둑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세상, 그걸 이제 우리가 대동사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동사회를 뜻하는 게 동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 동심동덕이라고 합니다. 동심, 한 마음의 동덕, 하나의 성품. 동심동덕이라는 건 마음도 하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사람들의 성품도 하나가 되는 세상. 요걸 이제 일러서 우리가 합치면 동인이 됩니다. 사람이 다 함께하는 세상이다. 이게 동인입니다. 그러면은 저녁에 석양 태양이 왜 동인이 되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거는 뭐냐? 우리가 아침 해가 떠오르면 일터로 나갑니다. 밭으로, 들로, 일하러 나갑니다. 각자가 자기 삶을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출근하는 때죠. 아침 태양이. 그 다음에 정오, 대육계는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인,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여러 사람이, 가족이 다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낮에 고생한 것을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저녁 만찬을 즐기는 시기. 그래서 그때 바로 한마음이 돼가는 그 무렵이라는 거죠. 낮에는 다 뿔뿔이 직장으로 가지만 저녁에 돌아오면 다 같이 모여 앉는 걸 상징하는 게 동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보면은 그 마을 단위로 이렇게 일을 하면, 농번기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서로 울력을 해서 각 집에 그 두레라고 그러죠. 모여서 일을 하고, 저녁이면 일터에서 그 집으로 와서 잔치를 합니다. 술도 차려놓고 음식도 맛있는 거 만들어 놓고 서로 그 술잔을 나누고 음식을 먹으면서 친목을 다지는 저녁 식사를 하죠. 그게 이제 동인의 의미입니다. 한마음이 된다.
그래야 또 이튿날 내일 다시 일터로 갈 수 있다. 요게 이제 동인이 그 저녁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서 다 함께 모이는 이걸 상징하는 시이기 때문에 동인이라고 합니다. 요게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그 보면 일본의 국기 우길기 지금 이제 그 해군이 쓰던 이렇게 뭐 펼쳐지는 그게 아니고 일본의 원래 국기 태양 하나를 딱 그 떠오르는 태양을 해놨잖아요. 요거나 그 다음에 햇살이 찬란하게 퍼지는 요 일장기나 일장기와 우길기가 다 이제 동인 화지진에서 이 사람들이 착안을 해서 일본에 그걸 만들어냅니다. 원래 일본이라는 거는 일본의 근본은 조선에 있는 해가 일본으로 가버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 그 일본 고대사에 보면 우리나라 영일만이 해를 맞이한다라는 영일만이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영일만 그거는 신라 초기에 신라의 해가 사라졌다 그랬는데 이 해가 일본으로 가버렸다고 그랬죠. 지금 일본에 있는 해가 일본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무당이죠. 그때로 이제 거의 통치계급입니다. 무녀가 해가 일본으로 가버리니까 일본으로 가서 구설하고 그 해를 다시 영일만에서 맞아들인다 해서 이제 영일만 그 전설이 나온 건데 어쨌거나 그때부터 이제 일본은 동쪽에 가장 해가 뜨는 조선 땅의 해가 일본으로 갔다. 이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우리가 이제 태양신족 아닙니까? 한국의 백이민족. 근데 일본도 태양신을 그렇게 섬기게 되면 그러니까 일본 신사에 가면 원 하나 그려놓죠. 신사에는 보면은 모시는 게 그래놓고 이제 하는 게 해를 상징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국기로 제정한 건 근대에 이르러서 국기로 제정이 되죠. 국기로 제정할 때 일본서는 이 주역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근대 명치 유신 직전에 이제 일본의 그 근대화를 주장하는 그 료마를 중심으로 한 지사들이 모여 앉아서 우길기를 일본 국기를 만듭니다. 일본기를 그걸 이제 만들면서 거기서 개념을 잡죠. 첫째 하나가 우길기는 화지 진께잖아요. 땅 위에 떠오르는 태양. 그게 일본을 상징한다. 그래서 그 국기를 제정하고 두 번째 한 게 일본이 근대화를 한 후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대동아 건설입니다.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그러죠. 대동아 공영론을 들고 나와서 동아시아를 일본이 점령해가기 시작하죠. 요게 뭐냐? 아까 화지진 떠오르면 그 다음에 화천대유 그 다음에 동인은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요 대동아 공영권은 동인교에서 이 사람들이 그 철학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일본 근대화하는 그 기본 철학이 어디서 나오냐면 화지진계에서 나와요. 그래서 화지진계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일본 근대화 과정에 왜 그런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를 선민의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동양 전체를 지배할 만한 우수 민족이라고 자부하게 됐는가 하는 건 화지진의 상징, 떠오르는 태양의 상징을 일본 사람들은 사상으로 옮겨갑니다. 이데올로기화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동아 공영론 나올 때는 일본이 대유를 하게 되죠. 화천 대유로서 그 다음에 엄청나게 융성하고 강국이 됩니다. 그 대유는 크게 갖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큰 부자 강국이 되니까 강국 후에 대유 다음에는 동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함께 하자. 이 논리를 발전시켜 나간 게 대동아 공영권이고 대동아 공영이라는 말 자체는 대동사의 건설이라는 우리 전통적인 동양 사상이었죠. 동양 얘기에 나오는
대동사의 건설을 대동아 공영권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요게 이제 그 관련된 이 4개, 태양과 관련된 4개의 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대동아 공영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동인,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세상, 이건 어떻게 건설이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동인계가 가르치고 있는 거는 서로 다른, 모든 성품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게 인간인데, 이 각각 다른 인간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비결, 그게 뭐냐? 하나로 모든 다른 존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요걸 가르치는 철학이 동인계가 가지고 있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국가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이 단합하고 뭉치고 떠들어 봐야 이 철학이 바탕이 안 되면 사람은 항상 흩어지게 되죠. 뿔뿔이 흩어지고 너는 너 나는 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뭔가를 동인계에서 한번 찾아보자. 우선 이 동인계는 2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하고 다음까지 2시간 정도. 굉장히 그 동양 사상에서는 굉장한 철학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지금 우리 얼마 전에도 이 사건이 있었죠. 대장동 사건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 거기서도 천화동인이라는 회사가 있고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죠? 다 이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회사 이름 자체로서 굉장한 정치적인 회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서는 하나의 국가를 건설해 나간다라는 근본 개념이 동인과 대유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회사 이름에서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회사지 사회적으로 돈 버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동인계를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회사를 이름을 그렇게 짓고 그런 일을 했는가를 엿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그의 구조가 리괴가 아래에 있고 건괴가 위에 있어서 태양이 하늘 아래쪽에 위치한 상이다. 그게 천화동인계다라고 알면 되시고요. 그래서 밑에 잠깐 설명 붙여놨습니다만은 화지진계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하고 화천대유계는 해가 중천에 높이 뜬 대낮의 상이며, 그 다음에 천화동인계는 태양이 하늘 아래로 낮아진 석양의 상이다. 지화명의는 해가 땅 안으로 들어간 밤의 상이다. 요게 이제 그 괴, 동인괴와 관련된 괴들의 상입니다. 석괴전을 볼게요. 왜 요게 13번째 비괴, 지난 시간에 했었죠. 모든 것이 꽉 막히는 천지 비괴 다음에 동인괴가 오게 됐는가. 석괴전에 보면 물, 불가이, 정비 그랬습니다. 불가이는 뭐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물은 언제까지나 꽉 막혀 있을 수만은 없다. 그렇게 막히게 되면 물극필반이 일어나서 막힌 게 극에 달하면, 임계점에 달하면 바로 이제 막힘에서 하나가 되는 세상으로 되돌아오는 게 천리의 운행의 법칙이다. 그래서 비괴 다음에 꽉 막힌 게 극에 달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하나가 되고자 하는 힘이 작동되기 때문에 동인괴가 오게 됐다라는 게 이 석괴전입니다. 그렇게 보면 동인괴는 뭐냐, 교류가 막히고 차단되고 불통되는 그런 국면이 임계점에 달해서 극에 달하니까 결국 인간은 다시 하나가 되자라는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고 하나가 되는 동인의 시대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인은 결국 뭐냐, 소통이 안 되고 막히고 서로 등지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서로 화합하고 교류하고 하나가 되는 세상을 뜻하는 게 동인궤다라는 게 의미가 그 속에 깃들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인, 잡기 전에 본 동인 친야 그랬습니다. 동인은 친근하다는 뜻이다, 가깝다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인께는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세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걸 이제 전후 전체를 따져보면 괴가 갖고 있는 상징은 만민이 한 뜻이 되어 정을 나누고 서로 돕고 사는 대동사회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괴를 뽑아서 동인께가 나오면 대부분 뭐냐, 하나 되는 시기가 온다. 그리고 모든 것이 화합해서 잘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돕는 그런 세상으로 내가 들어가게 된다. 운이 그런 운을 상징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항상 괴라는 거는 현상이잖아요. 괴를 뽑는다는 건 뭐죠? 하나됨, 동인이죠. 동인의 시세를 상징한다. 시세. 그건 동인의 시세라는 거는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앞으로 나타날 현상이요.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이 동인이 시작되거나 동인해야 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에는 동양사상 항상 그렇죠. 서양은 현상은 현상, 그죠? 그 다음에 윤리는 윤리. 그런데 동양사상은 현상 자체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 현상과 당위를 항상 동양사상은 같이 아우르고 있죠. 그래서 동인하는 시세가 왔다라는 건 그 시세에 맞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을 뽑아서 동인께가 나왔다면, 아, 모든 게 똘똘 뭉쳐서 회사도 그렇고 내 집안도 그렇고 정말 단합이 잘 되고 잘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서로 돕는 그런 시세가 온다 라는 건 예측이 가능하죠. 현상이니까요. 그렇지만 그 현상을 우리가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나도 응당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당위가 꼭 필요해지죠. 나도 그 동인의 시세인데 내가 동인을 안 한다면 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동인께는 하나 되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이 필요한 시세가 또 동인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괴는 하나의 현상을 상징화시킨 거고 그 현상을 이루게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당위성까지가 항상 내포된 게 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괴가 나오면 괴를 풀어서 우리가 그 미래를 예측할 때도 요럴 때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시세에 맞게 때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는 걸 시중이라고 그러죠. 때에 맞게 중용의 도를 취한다. 시중한다.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중용의 도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동인께는 모든 사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뭔가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건 모두를 포용하는 관대한 마음, 그죠? 모든 걸 포용하는 관대한 마음과 그 다음에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중용의 도. 그래서 관대, 중용, 요게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됩니다. 요 동인께가 나왔는데 내가 마음이 넓지 못하고 협소하고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된다면 아무리 그게 나와줘도 그런 시세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게 되면 후회가 남거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결국 허물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중용, 치우침이 없어야 모든 사람이 하나 되죠. 근데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파가 되잖아요. 전체가 하나 되는 대동사회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이 동인께는 관대함과 중용의 도를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게다. 요게 동인의 동입니다. 동인할 수 있는 요체는 관대함과 그 다음에 중용의 길이다. 자, 동인께 동인께는 보면 음이 하나죠. 음 하나에 양 5개죠. 이름 오양. 이름 오양괴이기 때문에 요 원께도 이름 오양괴에서 온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괴를 그려봅시다. 생화동인께. 그러면 우리가 12소식계 중에서 여러분들이 음 하나에 양 5개 있는 12소식계는 몇 가지일까요? 2가지. 2가지인가요? 네. 자, 맨 밑에 음 하나에 양이 5개 있는, 그죠? 이렇게 천풍구계가 있죠. 천풍구. 그 다음에 12소식계가 또 하나는 맨 위에 음이 있는 게 있죠. 양이 음을 몰아내는 5 양이 하나의 음을 몰아내고 있는 택천쾌계가 있습니다. 택천쾌계. 요 둘 중에 하나가 원계가 되죠. 둘 중에 하나가 택천쾌. 근데 요 괴는 원계가 초요가 열로 올라가고 요놈 요렇게 자리를 바꾼 거예요. 국괴가 변한 게 동인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요게 변하려면 요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위로 요게 올라가고. 근데 먼 거리보다는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빠르게 움직였던 거고요. 원래는 상하 교류가 되는 게 순서거든요. 대부분 그 괴편을 보면 하괴에 있는 효가 상괴로 올라오고 상괴 효가 알로 내려오는 상하괴를 서로 교류하는 형태로 변하는데, 묘하게 이 동인계만큼은 같은 하괴 안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괴 안에서. 요게 좀 특징이에요. 그리고 헷갈리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대부분 상괴에 있는 아래에 있는 이 여기 위로 올라가고 위에 치가 알로, 그래서 천지 교류 형태를 취하는 게 12소식계가 원계로 이동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요거 예외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예외적으로 바로 같은 하괴 안에서 움직였다. 요거 염두에 넣어두십시오. 그리고 복괴는 이걸 뒤집으면 화천대유가 되죠. 해가 하늘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괴 14번째 괴 화천대유괴하고 정복 일족괴가 됩니다. 이걸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봅시다. 괴사가 동인 우야 그랬습니다. 동인 우야, 형통하다 형. 그 다음에 위섭대천, 비섭대천. 그 다음에 리군자정. 여기 이제 괴사입니다. 괴사를 보면. 동인계는 들판. 들에서 하나가 된다. 동인한다. 라고 합니다. 들에서 동인한다. 벌판에서 동인한다. 그러므로 동인계는 형통하다. 근데 여기는 동인계는
동인께는 하고 들판에서 동인을 하는 괴다. 산이다. 그 다음에 동인께는 여기도 동인께가 들어가죠. 동인께는 형통한 괴다. 형통한 상이다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인께는 리 섭대천이다. 큰 험산 대천을 건너가는데 유리한 시세다. 그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으로 뭉치면 아무리 험난한 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죠. 그래서 험산 대천을 건너는데 유리하다. 여기서는 험산 대천을 건너야 이롭다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이롭다가 아니라 뭐뭐 하기에 유리한 국면이다. 큰 일을 하기에 유리하다라는 거죠. 큰 강을 건넌다는 건 큰 일을 하기에 유리한 시세다. 그 다음에 이 군자정. 이 시세에는 발음을 정고하게 지키는 것이 이로움을 가져다 준다. 발음을 못 지키면 해로움을 가져온다는 뜻이 되겠죠. 요거는 동인께는 군자가 발음을 지킬 때 이롭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일본이 왜 실패했는가, 대동아 공영권을 왜 실패했는가라는 점이죠. 처음에 료마 그 집단, 료마를 중심으로 하는 그 개혁 지사들이 일본서 일본사를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일본 가서 공부하면서 그 들여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다 모여, 그 지사들끼리 이제 모여 앉아요. 그 포르투갈 배가 막 흑선이 와서 일본을 그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서 막 그 막부 거기에 압박을 해 들어오고 일본은 그냥 낙후됐을 때죠. 그때 이제 그 무사들, 낭인들을 모아갖고 개혁을 해야 된다 하면 그냥 료마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료마 제자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부터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들이 다 거기 출신들이죠. 나중에 그 명치 유신을 단행했던 사람들이 다 료마 제자죠. 근데 거기서 이제 검토했던 게 뭐냐,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화지진해, 그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주역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 화지진해 세상을 만들도록 하자. 그래서 모든 상징부터 화지진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새로운 국가로 가야 된다. 요게 하나의 그 사상의 밑바탕을 깔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대유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혁 정치를 하면서 대유의 시대가 일본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대유 시대가 오니까 뭐죠? 모든 게 풍족해지고 국가가 강해지고 국부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동인을 모색을 해야 된다. 국부가 일어난 처음에 료마 집단이 모여 앉았을 때 토론했던 게 그거래요. 자, 신국가 건설. 그래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모든 기풍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이제 우길기 요걸 제정하고 일본 사회를 전면을 개편하는 혁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명치 유신 그 혁명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국가 선언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부가 축적되는 대유의 시대가 온다. 주역 가지고 있는 주역에서 얘기하는 괴가 전개되는 순서죠.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부국 강병이라는 대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대유가 되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흐르기 때문에 이 천지법칙에 맞도록 우리가 운행은 대유 다음에 필요한 건 동인이다. 그래서 대동아 공영이라는 거대한 걸 만들어내기만 하면 우리는 큰 동양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가 대동아 공영권에서는 한치의 사심이 있어서도 안 된다. 이걸 주장하는 우리가 한치의 사심이라도 갖고 민족을 능멸하거나 타인을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동인은
대동아 공영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심없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이익을, 공동 이익을 추구하도록 해야 된다. 요게 이제 그때 쭉 시작이 될 때부터 검토되고 그 방향으로 개혁을 하기 시작한 게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대유의 시대가 딱 오니까 료마는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료마 제자인 이토 히로부미가 수상이 됐잖아요. 수상이 돼서 이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국가가 커지면서 군대가 너무 강해져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제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군대가 이제는 뭐냐, 화합이 아니라 무력으로, 힘으로 국가를 통합하는 대동아 공영을 힘으로 일으키는 것을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도 끌려가기 시작해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중근 선생님 일대기를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지만 안중근 선생님께서는 대동아 공영론자였어요.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이 일본서 합방되기 전에 일본서 대동아 공영할 때 안중근 선생은 그게 전도사였어요. 이건 정말 필요한 거고 우리 동양이 서양에 이렇게 수탈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건 동양 전체가 하나의 공영권을 이루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회가 된다. 그래서 요 대동아 공영론을 굉장히 호감을 갖고 그걸 많이 연설도 하고 강연도 하고 지지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작 일본이 공영화를 한다고 하는데 힘으로 점령하고 조선을 힘으로 묶고 식민지화 시키고 수탈을 해가면서 공동 번영이 아니라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질이 되는 걸 보죠. 그때부터 배신감이 더 크죠. 내가 그런 세상을 지지했는데 나까지 속는 거고 나가 얼마나 그 배신감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결심을 하게 된다. 요런 게 이제 일본의 패착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관대한 포용력과 그 다음에 함께 한다는 중용의 도, 치우치면 중용의 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일본이. 공영론을 주장할 때 아까 동인의 도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죠? 모든 피해 압박 민족들이 다 적이 되잖아요. 일본 편을 안 들죠. 조선부터도 안에서는 부글부글 하니까 일본에서 전쟁을 하면 여기서는 그 일본을 무너뜨리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중국 또한 그렇고요. 중국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학살했냐는 거죠. 만약에 그걸 아니고 수탈이 아니라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개화시켜주고 도와주고 부추겨줘서 육성을 시키는 쪽으로 했다면 일본 편을 들어서 일본과 함께 서서 싸웠을 거예요. 우리가 아마 중국도 그랬을 거예요. 공영이 아니라 일본의 패망의 원인은 그걸 못 지킨 거예요. 요게 뭐냐, 공영 논리라는 거는 포용, 관대한 포용, 그 다음에 공동 번영, 이게 공영 아니고 대동사회죠. 이 대동사회 정신을 잃는 순간 일본의 패망은 예견됐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흥성하면서 청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소문이 신의 혁명이 일으키면 청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죠. 새로운 정부가 이제 중화민국이 들어섭니다. 중화민국이 들어서면서 이 사람들도 뭐를 가지고 있냐, 뭐를 생각했냐. 떠오르는 태양, 한 대낮 같은 풍요롭고 국가가 강성해지는 국가를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신의 혁명 이후, 신의 혁명 이후에 이제 그 선문이 죽고 장개석이가 집권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문 밑에서 군대를 통솔했던 사람이죠. 이 장개석이 또한 염원이 뭐냐, 중국을 부국강병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국민당 국기를 1100일기 대의로 100일기로 국기를 만들어냅니다. 만들고
이 대육계에서 얘기하는 대정, 크게 바르다. 이정. 그 다음에 중형의 동, 중정.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대유가 되려면. 그래서 장개석이가 자기 호를 중정으로 고칩니다. 우리가 주역에서 얘기하는 중정. 그 장개석 호가 중정이잖아요. 근데 장개석 역시 마찬가지죠. 대유나 해와 관련된 대유, 동인, 화지친, 하고 우길 승천이든 정오의 한낮에 빛나는 태양이든 저녁에 져가는 우리가 해가 저물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동인이든 가장 중요한 도가 중정이라고요. 사심이 없는 마음. 근데 장개석이 과연 관대하게 모든 걸 포용했느냐라는 거죠. 그죠? 모든 군벌들을 다 포용하고 공산당도 포용하고 하나로 대동사회를 건설해야 되는데 국공합작 거부하고 공산당은 오히려 일본하고 싸우기 전에 공산당부터 몰아내야 된다 생각에 자국 민중들을 전쟁을 자국끼리 내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 장개석의 실패는 뭐냐? 아까 중정의 도는 알았을 때 관대한 포용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대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청천백일기가 결국은 기울어가는 석양의 그 대만으로 석양빛으로 중국에서 대만으로 쫓겨가는 기울어가는 태양으로 바뀌어버리죠. 동인 이 사람도 대유를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명치라는 말도 그 지사들이 일본 혁명을 하고 나서 명치 밝게 통치한다라는 명치의식 이 명이 화지친의 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누구였죠? 대전이죠. 화지친 이후에 대정은 중천에 뜬 하늘입니다. 태양입니다. 아까 그때 일본 명치 다음에 대정으로 황제의 호가 바뀌죠. 그죠? 그리고 중국은 대정이란 말을 대신 장개석이는 중정으로 쓰고 원래 중정이나 대정이나 같습니다. 이게요 동인계, 대유계, 그 다음에 화지친계 요거는 동양사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옛날 그 시대만 해도 지금은 다 우리가 주역 이런 거 무시하는데 그때는 모든 이거를 주역 괴를 놓고 검토를 하고 그 괴를 뽑고 그 다음에 주역 안에 녹아든 철학들을 이념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굉장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언론 보면 뭐 국회 하나 제정하는 거 몇십 모여 앉아서 한 거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그럼 국회를 어떻게 할까 할 때도 국은 이런 길을 할 때 앞으로 어떤 국가로 갈 것인지 우는 어떻게 펼칠 것인지 그런 시대를 맞이하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혁명 주체들 또는 개혁 주체들이 모여 앉아서 엄청나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근본이 돼준 게 주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한 이유는 아까 동인의 도 일본이 패망한 거나 중국이 패망한 건 동인의 도와 대유의 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초심은. 그러면 그 순간 그런 복으로 가야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바뀌죠? 패망으로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란 이름이 언제 나와서 서울이란 말이 다 그냥 경성이었잖아요. 해방 후에요 엄청난 주역학자들이 신정부 수립하는데 같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철학을 바탕을 줘요. 그러면서 서울을 흔히 학자들은 서라벌, 신라, 서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서울은
서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가 된다. 지금 서울의 원래 명칭이 위례죠. 위례. 위례는 우리라는 뜻이잖아요. 위례가. 위례는 울타리라는 뜻이거든요. 위례성. 위례성은 울타리성. 울타리라는 게 우리거든요. 서울. 그래서 요거 역시 이 동인 대동사의 우리 동양 일본이 실패했던 그 대동사의 꿈이 동양에는 계속 있었어요. 왜냐 얘기에서 얘기한 고대부터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 도둑이 하나도 없고, 그죠? 도둑이 없고, 굶는 이가 없고, 고아와 과부가 보호받고, 그죠? 일하고 싶은 자가 언제나 일할 수 있는 사회.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사회. 이건 동양의 꿈이었다고요. 그 대동사회가. 그러니까 대동이라는 게 동인계가 가장 근본적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동양에서는 어느 나라나 할 것이 동양권은 그리고 유교권 국가는 동인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세우게 됩니다. 동인계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싱가포르, 홍콩, 대만, 중국, 베트남 전부 다 국가 창설할 때 동인계를 놓고 그 주역에 동인계를 놓고 거기서 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돼야 되는가 이걸 검토하게 돼요. 우리나라 건국 과정에서 정말 많은 학자들 그 서양 문물을 받는 뭐 이승만 대통령 중심으로 한 몇 사람 이게 아닙니다. 국내에 있던 민족주의자들은 전통 학문이 굉장히 밝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국가를 건설하고 우리가 그 건국 후에 첫 번째 주장했던 게 대동사회 건설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갖고 나오죠. 그게 이제 실패하고 5.16이 나오죠. 대동사회 건설이. 왜? 그 집권 세력들이 중정의 도를 못 일으키는 거죠. 자꾸 당파적으로 흐르게 되고 사리사욕이 흐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과는 대동사회 건설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면서 5.16에서는 뭐죠? 이제 대동사회는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는 경제사회로 가자. 이렇게 이제 요걸 실패하는 거는 실패한 거울 삼아서 이렇게 가야 된다. 대동사회에서 굶는 자가 더 많아졌으니 안 된다. 이게 또 바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다라면 반대로 항상 역사는 그렇게 전환이 된다. 그러면 그 회사 동인우야형 이섭대천 리 군자전 그래서 벌판에서 동인을 하는 상이다. 동인계는 벌판에서 동인하는 상이다. 이걸 보면은 이효 음이 하나죠. 양이 5. 음소 양다. 음이 적고 양이 많은 편은 음이 주체가 된다고 그랬죠. 남자들 5 있고 여자 1명 꾸면 여자가 중심이 되고 여자가 5인데 남자 하나는 그 남자 하나를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주체가 이효죠. 그래서 그리고 이 괴를 만들어낸 것도 이효가 만든 거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올라와 갖고 동인계를 만들어낸 게 이효가 주체죠. 그 자체는. 그러면 자 이효 자리, 이 주체가 있는 2위, 두 번째 자리 2위, 2위의 상. 2위의 상이 뭐죠? 밭이잖아요. 그죠? 건괴 두 번째 효사. 2효 효사가 뭐죠? 현룡 제전이었잖아요. 밭에 영이 드러나게 나타났다. 그죠? 현룡 제전. 밭이라는 자리죠. 그러니까 밭은 들판이잖아요. 벌판이. 그래서 벌판에서 모든 양효들이 이 한 효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는 상이기 때문에 아까 동인우야가 된 겁니다. 들판에서 동인하는 상이다. 그러므로 형통하다. 형통하다. 자, 집안에서만 동인하는 것과
넓은 들판, 저 바깥 넓은 세상에서 동인하는 것과의 차이는 뭘까요? 집안에서만 하게 되면 자기 족속들하고만 자기 종문끼리만 동인을 한다면 진정한 동인이 되지 않죠. 저 넓은 들판에서 다 하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건 뭐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되니까 형통하다라고 한 겁니다. 이 상이 모든 양효들을 다 아우르기 때문에 이 괴상은 형통하다. 그러면 당위성에서는 어떡하죠? 우리가 뭘 봐야 되죠? 그래서 형통한 기이기 때문에 그 형통함을 가지려면 내가 행동하기를 모든 사람을 저 넓은 들판에 나가서 하나도 숨기지 않고 사실 감추지 않고 다 공개하고 벌판에서 모든 사람과 하나 돼야 복을 받는 거죠. 그래야 그런 행위를 해야 할 당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이 우야할 수 해야 이게 형통하게 된다. 이 상이 들에서 동인하는 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 동인을 해야 복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인이 잘 이루어지면 큰 냇물을 건너고 험산 대천을 건너고 어떤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힘을 모으기 때문에 어떤 곤란도 어떤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죠. 네 석대천 하는데 아주 유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군자정은 주의사항입니다. 이렇게 동인하려면 군자가 언제나 중정해야 된다. 대정해야 된다. 그죠? 또는 중정해야 된다. 치우침 없이 언제나 바른 길을 걸어줘야 된다. 이 복을 먹으려면 그래야.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들에서 동인한다라는 건 아까 터놓고 동인한다는 뜻이잖아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들에서 동인한다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정부 안에 있는 관료, 정부 안에 지배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는 참여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제조인사라고 그러죠. 자, 통치 계급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어? 제야인사라고 그러죠. 제야라고 그러죠. 들에서 동인한다라는 말은 통치에 참여하지 않고 배제되어 있는 선비나 엘리트뿐만 아니라 백성, 그리고 통치에서 배제된 제야 인사들과 동인을 한다. 그런 제야 인사들, 제야 인사는 우리 백성까지가 다 포함됩니다. 통치 계급이 아닌 통치자뿐만 아닌 제야 인사들, 제야인과 함께 동인한다라는 말이 동인 우야의 정치적인 뜻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통치계급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를 전단하고 마음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통치계급이 아닌 제야인사와 백성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해서 소통하고 의사를 구하면서 통치를 해나가는 사회, 그걸 얘기하는 게 동인 우야의 뜻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정치를 한다면 바람직한 정치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 동인의 시대가 열리지 못한 거는 딱 하나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고 꿈꾸죠. 누구나. 그건 이상향이니까.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져. 이상향이니까 안 된다. 그건 이데아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사심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통치하는 자가 사심이 없다면 왜 그게 안 되겠어요? 아무리 반대자라도 설득과 토론과 동인 과정을 거치고 모든 사람이 하나로 엮어내는 작업을 정말 사심 없이 한다면 왜 그런 세상이 안 오냐는 거죠.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형통한 괴는 앞에 원괴는 뭐였죠? 음이 양을 밀어내는 발단이 딱 돼 있던 괴죠. 그죠? 음과 양의 대결. 자, 음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양을 몰아낸다. 소인이 성장하면서 군자를 몰아낸다. 음과 양이 대립하고, 그죠? 대립하면서 상대를 몰아내는 그런 구의 시세에서 효가 딱 변화를 일변하면서 동인 시대로 들어가니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섞이죠. 음과 양이 뒤섞이면서 요게 중심으로 다 모여드는 상으로 바뀌죠. 밀어내는 상이 단합하는 상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육계는 형통한 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단전을 볼게요. 단전 읽어봅시다. 동이, 유, 득위, 득중, 이, 응호, 근, 왈, 동이 그랬습니다. 동이 때는 유효가 위를 얻었고, 이제 그 위효, 천하 동인 때는 유효가 음의 자리에 있죠? 숫자가 많습니다. 응? 하나가 더 있나? 응. 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위를 얻었다. 그 다음에 득중, 하괴의 중을 얻었다. 그 다음에 상괴의 중인 구오와 응을 얻었다. 정을 얻었다. 하니 정을 얻었다. 그래서 이건 상의 건이죠. 건은 하늘. 하늘을 대표하는 게 오효인데 홍을 서로 정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효가 바른 위를 얻었고 득중을 하면서 건인 하늘의 뜻에 응한다. 하늘의 뜻에 응하고 있다. 그런 상이기 때문에 이게 동인이라고 했다. 왈동인 얘기입니다. 하늘은 아무것도 버리지를 않죠. 그 하늘의 그물은 너무 성겨서 없는 것 같지만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는다. 천망회회 소위불루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존중하고 하는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엇 하나 빠뜨리지 않는 동인의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인왈, 그 말은 동인께 괴사에 이르기를, 괴사에, 이제 괴사입니다. 동인께 괴사 앞에도 했죠. 동인우야형 이섭대천. 들판에서 동인하니 형통하다. 그리고, 큰 물을 건너는데 유리하다라고 괴사에서 말한 것은 건행야. 바로 동인의 상은 건천. 하늘의 운행의 이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치와 같기 때문이다. 또는 강건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 그 강건한 행위라고 그냥 건행을 단순화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래서 강건한 행위인데 그 강건한 행위 하늘의 운행의 도와 같은 상이다. 그 상을 갖고. 자, 건행, 하늘의 운행의 상이 진짜 맞는가 보자고요. 건행인지 아닌지. 자, 요 괴가 형통하다. 요 괴가 들판에서 아까 요거 들판이죠. 들판에서 동인하니까 형통하고 큰 내를 건너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이 공면이. 근데 요거는 바로 하늘의 운행, 하늘이 운행하는 이치가 이 괴상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강건하다라고만 하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여기에 관은 하늘의 운행의 도가 이 속에 들어있는가 상을 보면은 하늘,
태양입니다. 하늘과 태양은 속성이 비슷한 게 있죠. 하늘은 가볍고 펼쳐지는 기운이어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펼쳐지는 성질이 있죠. 햇볕도 태양도 역시 가볍고 위로 오르는, 태양열이 비치면 공기고물 다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고 퍼지는 기운이 있죠. 그런 점에서 하늘과 태양의 속성은 같습니다. 양의 속성, 그죠? 위로 올라가고 펼쳐지는 이 속성은 같다. 속성은 동일입니다. 근데 하늘과 태양은 분명히 다르죠.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죠. 그런 점에서 다름이 있죠. 다르다. 근데 얘네는 항상 같이 있죠. 하늘에 태양이 있고 태양은 하늘에 붙어 있고 해와 하늘은 언제나 같이 행동하고 있죠. 같이 지내고 있다. 속성은 같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것, 요게 이 세상 만유의 존재 양식입니다. 모든 사물은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게 존재 양식이에요. 이 세상에. 인간을 보세요. 인간은 모든 사람이 같은 면이 있습니다. 같아요. 그런데 또 달라요. 같으면서 달라. 인간은 다 달라요.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면서 공통적인 게 있죠. 나무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물은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른 것이 그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요게 없으면 이 존재가 할 수가 없어요. 사물은 존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 진정한 암은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가장 객관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객관적인 알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깨달음의 실체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도튼다 해서 막 쪼그리고 앉아서 깨닫는 게 아니라고. 진정한 깨달음은 같은 것이 다르기도 하고 같음 속에 다름이 있고 다름 속에 같음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보는 눈이 이제 확장이 되죠. 양면. 그러면 학문이 보이기 시작해요. 과학이 보이기 시작하고 모든 게. 이 양쪽 양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가 않죠. 굳이 이쪽을 내가 간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양면 자체가 똑같은 비중이게, 음양이 똑같은 비중이니까.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이유는 뭐죠? 같다라는 측면에서는 양이라면 다르다는 측면은 음이라는 거죠.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 그래서 양이 음으로도 전환되고 음이 양으로 전환된다. 요게 주역의 뜻이에요. 주역이 얘기하고 있는 만유의 존재 양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름 속에 같음이 있고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다. 같다라는 측면에서는 통일이죠. 화합이요 통일. 다르다는 측면은 밀어내며 대립이죠. 대립과 통일은 뭐죠? 주역의 근본 사상이잖아요. 주역의 근본 핵심 사상이 대립과 통일을 기초로 하는 변증론이라고요. 변증법. 그러니까 같은 존재, 같은 성질끼리는 서로 끌어당기고 통합하는 힘이 있어요. 다른 속성끼리는 밀어내고 대립하는 다툼의 속성이 있다고. 그래서 대립과 통일이 일어나기 시작. 이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거는 이 대립과 통일론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적응을 못할 뿐입니다. 자, 대립과 통일이 정반대, 극과 극이에요. 대립과 통일은 다름과 공통, 극과 극이에요. 요것이
하나로 합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이 대통합이 될 수 있는 원리가 있느냐? 있다면 뭘까? 뭘까요? 자, 대립과 통일의 통일, 이 양극단, 다름과 같음,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다름과 같음, 이 두 극단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요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있는 근본이, 이거 하나로 대통합할 수 있는, 요게 이제 주역사상인 거예요. 그건 뭐죠? 같이 하되 차이를 인정하라. 구동존이죠. 노자가 얘기했던 구동존. 같은 것들, 같음은 함께 구해서 같이 가고, 차이는 밀쳐놓으라. 서로 다른 차이는 그대로 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상대를 인정해주라. 그게 구동존이 아닙니까? 너와 내가 하나 되려면 같은 것은 함께하고, 서로 다른 측면은 상대의 다름을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상대의 다름이 존속할 수 있도록,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고치려고 하면 안 되죠. 그 다름을 인정. 해서 그 다름이 있는 그대로 있게 하라. 레데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동존. 구동존이만 된다면 이 세상은 화합이 다 가능하죠. 노자는 구동존이라고 그랬죠. 공자는 뭐라고 그랬죠? 화이부동이라고 그랬죠. 함께 하되 같아지지 않는다. 그죠? 함께 하지만 결코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상대 인정해야죠. 내가 너하고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 또한 나와 같지 않다. 그치만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구동존여와 화이부동이 인정되면 대립과 통일, 다름과 같음이라는 이게 하나로 뭉쳐질 수 있다. 요게 대동사의 건설에 의한 요체라 생각한다. 이게 공자학설이고 노자학설입니다. 근데 동양의 양대 학설은 쉽게 얘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물은 존재 양식 자체가, 우주 존재 양식 자체가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도 다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우주의 존재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밀어내는 성질이 있고 같은 건 화합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양극단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나? 그 방법이 뭐냐? 그 구동존이에요. 일본이 제가 얘기했죠. 왜 대동아 공영에 실패를 해서 그 나쁜 짓에서 악마 노릇만 하다고 인류의 적이 돼버렸는가? 그건 뭐죠? 다름을 인정을 안 했잖아요. 조선은 일본과 다르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식민지로 속국화해서 일본으로 통합하려고 했잖아요. 중국을 인정 안 하고 정벌해서 자기 나라로 자기네 똑같이 만들어 버리려고 했잖아요. 구동존이 철저하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온전히 성공할 수 있는 나라, 대동 공영권을 건설할 수 있겠는가?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공자가 논어에서 지난번 논어 시간에 나왔었죠. 300년 후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했기 때문에 3000년 후의 일도 능히 알 수 있다. 은나라 문화는 하나라 문화를 토대로 가감하고 했을 뿐이다. 보태지고 더러졌다. 그걸 알면 은나라를 알고, 은나라 문화를 이어받은 주나라 문화는 은혜 문화를 가감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나라 이후를 이어가는 나라도 결국 그 새로 생긴 나라도 주나라 문화를 가감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300년 후가 아니라 3000년 후의 일도 능히 예견하고 능히 알 수 있다라고 논어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 일본은 패망하게 되는 거죠. 패망하게 되는 거. 그러면 일본을 멸망하게 한 건 미국이냐, 일본 자체냐라는 게 문제죠. 미국이 일본을 멸망케 한 게 아니고 일본 자체가 자체를 망한 거예요. 우리 조선이 일본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우리 조선이 망할 일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고 일본도 망할 일을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네가 망치게 했으니 네가 나쁜 놈, 네가 원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부끄러운 거죠. 정말 내가 잘했는데 어떻게 망하겠어요? 내가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는데 어떻게 망해? 내가 잘못하니까 날아가면. 북한이 망한 건 한국 때문에 망할까요? 북한 자수로 자멸일까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북한 망하냐 안 망하냐 이거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언제쯤 망할 것인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북한 망할 시기 언제인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언제쯤 망할 건지. 그게 다랬잖아요. 그게 금방 망할 거죠. 그죠? 그게 다랬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망할 수 있는 기간 제가 예측해 드릴게요. 47년 2047년에서 2048년이면 북한 사라질 겁니다. 지구에서. 그건 제가 장담해요. 10년 안에는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해요. 그럼 왜 이걸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상황을 북한이 건국돼서 김일성 치세 그죠? 이때는 북한 살만 했어요. 근데 김정일 치세로 들어가면서 이제 정권이 국가라는 게 개인 주머니 물건으로 전락된 게 계속 시작됩니다. 개인 주머니 물건화 되잖아요. 그러면서 김정일 시대 때 똑같이 독재도 하고 똑같이 통치를 했는데 왜 김일성 때는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리고 배급이 잘 됐을까요? 더 발전해가고 있잖아요, 인류는. 근데 왜 김정일 때는 400만이 굶어 죽었거든요? 인구 400만이 줄었다고요. 북한 인구가 공식적으로 지금도 북한의 주장이 2300만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 정부가 추산하는 인구는 1700이에요. 북한 1700만이 안 돼요. 왜? 김정일이 때 고난의 행군이라는 96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4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김정일 죽고 김정은이한테 또 주머니 물건을 국가가 주머니 물건이 됐어요. 그러고 지금 북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할 정도. 지금 고난의 행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재앙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북한 망하는 거예요. 이걸 지탱해 주는 게 아무리 주변국에서 중국이 돕고 러시아가 돕고 연명하게 이렇게 해준다 해도 임계 상황에 지금 거의 다 다른 거죠. 그러면 임계 상황을 극복을 하는 유일한 수단이 뭐라고 생각이 됐어요? 북한에서 우리 한국이 쳐들어올까봐 핵무기 만들어서 산다? 우리가 쳐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죠. 저 정보국이 있어봐서 알아요. 아니에요. 이 핵무기도 내부 단속용이라는 거죠. 북한 내부. 어떻게든 이 명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잘하고 있다는 명분을. 인민은 고지를 듣느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인민은 어떤 얘기를 이제 안 믿어. 너무 굶주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막 이웃이 굶어 죽은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요새 더 심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보자는 거죠. 이거는 대동사회 건설에는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건 대동사회, 평등하고 모든 것이 넘치는 사회, 필요에 의해서 일하고 필요에 의해서 소비하는 공동사회, 대동사회거든요. 역시 사회주의도 대동사회를 기치로 본 거죠. 원래 공산주의 자체가 대동사회예요. 근데 대동사회가 주머니 물건으로는 일본 망한 거나 같죠. 중국이 아무리 붙들어주고 도와줘도 여기 도와줘도 일시연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김일성이 집권한 때가 1947년 8년이죠. 그때부터
1992년인가요? 김일성이. 그 다음에 중반. 이제 그게 달한 중. 요게 김정일 시대. 김정일 시대가 요게 약 40년, 45년. 김정일 시대가 몇 년 갔어요? 10몇 년이었죠. 10년. 10한 5년. 여기에 김정일 시대. 30년. 창업에서 45년 하얀 길로 가는데 45년 멸망이죠. 2047년, 2048년 부분 사라진다는 거. 요게 우리가 능히 예측해야 돼요. 가능한 거고요. 인류사를 볼 때 우리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런 걸 꼭 주역으로 점을 쳐서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 이치. 그죠? 우리가 양적 성장이 계속되면 그게 달하는 질적 성장으로, 질적으로 변화가 온다. 그죠? 양적 성장이 쭉 되다가 하얀 길로 가면 급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멸망사 여러분 예측 가능해요. 우리가 개국해서 언제까지 상승곡선을 그려서 대장교의 상태까지, 전성기를 이룬 대장교의 상태가 언젠가만 예측해낼 수 있다면 쭉 대장의 상태, 대장 유군은 기울어 갑니다. 그렇죠? 멸망시를 능히 짐작해요. 이게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면서 왜 당위론, 이런 것들이 제기한 당위론대로 처신을 하고 행동을 해줘야 되는가. 그렇게 되면 내 개인 삶이 복된다는 거죠. 이 주역을 크게 정치적으로 보면 아까 거대한 국가 문제를 다 논할 수 있고요. 내 개인 삶만 도모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이런 시기가 왔다. 동인의 시기다. 이제 그렇다면 내가 동의의 도에 맞게 내가 행동을 해줘야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오래 버틴다는 거예요. 복이. 항상 우리는 상승했다가 하강했다, 상승했다, 하강했다 하면서 운이라는 건 기복을 이루며 가잖아요. 그때 하강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 시세에 맞는 도를 내가 거기에 맞게 행한다. 동의는 중정과 관대함, 포용, 타를 인정하고 구동존이 하는 것, 화해구동하는 것. 이 도만 잘 행한다면 동인계가 나왔을 때는 그 복을 다 받아먹고 그 다음에 기울어가는 시기를 늦추고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늦춰줄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 요게 그 동인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건행이에요. 하늘의 행위나 하늘은 해와 다른 존재인데 언제나 같이 하기 때문에 항상 하죠. 같이 하지 못하면 무너지죠. 해가 없는 순간 하늘도 없어지죠. 그죠? 해가 없으면 밤도 없고 낮도 없으니까 이제 온통 밤뿐이라면 밤이나 낮에 구분이 없잖아요. 하늘도 없어지고 밤도. 해와 하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늘이 하늘일 수 있고 해가 해일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존재. 같은 성질이 있고 같은 면이 있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것. 이것들이 공존하는 양식이 요 대육계가 갖고 있는 동인계 갖고 있는 상이다. 건행이다. 라고 지금 단사에서 얘기합니다. 자, 단사까지 일단 마치고 할게요. 그 다음 줄 문명, 이건, 중정, 이응, 군자, 정야 그랬습니다. 이 형통한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 그의 상이 리괴는 문명함이고 하건괴는 강건함이죠. 문명하면서 강건하고 중정, 이응 그거는 상괴의 중과 하괴의 중이 서로 정응을 하고 있다. 중정하게 서로 응하고 있는 것이 군자가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상이다. 그죠? 문명하고 강건하며 그러면서 중정의 도를 다하면서
천도에 응하니 이것이야말로 군자의 발음이다. 요것도 요 상인데 이 상에는 당위성도 포함된다고 했죠. 이 당이 우리가 행동해야 하니까 문명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쉼없이 강건하게 자강불식 아니라 쉼없이 자강불식 하면서 중정의 도를 행하고 그러면 수시 수지 수무를 하며 사물에 응할 때 바로 우리가 올바른 사람 군자로서의 도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행동해야 될 필요성도 이 단사 속에 들어있는 거죠. 유 군자 위 능통천하 지지 그랬습니다. 오직 군자만이 보통 사람은 다 생각이 달라요. 사고도 다르고. 근데 진짜 군자라는 건 오직 군자라는 거는 천하인들의 마음을 다 관통한다. 꿰뚫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양측 아까 제가 그랬죠. 대립과 통일 다름 속에 같음이 있고 같음 속에 다름이 있어서 다름을 보면서 같음을 추구하고 같음을 보면서 다름을 인정하는 그 시, 그 알미 우리에게 있을 때 바로 천하인의 마음을 다 관통해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가 참된 삶 그리고 너와 내가 다툼이 없이 평화로이 살 수 있는 예수가 그리워하고 석가모니가 그랬던 그런 세상은 어디에 있는가? 같은 건 구하면서 다름은 인정하고 시인해 주라. 그래서 다른 게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부동존의하라. 그러면 대동사회는 이루어진다. 그럼 사심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죠.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단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대상전 하겠습니다. 대상전은 천녀화가 하늘과 태양, 불, 천녀화가 동인께다. 하늘과 태양이 함께 있는 것이 그 상이 동인께다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태양이 함께하고 있는 상이 동인께다. 그다음 군자 이 류족 변문. 군자는 류족이라는 거는 서로 다르면서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른 것이 류족입니다. 예, 류족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해석하기가 어렵죠. 류, 종류, 그 다음에 족. 류라는 건 다르다는 뜻입니다. 유형이 류가 다르다. 다른 걸 류라고 그러죠. 족은 같은 종족이죠. 속속이죠. 같음이죠. 그러니까 류는 다름. 요건 같음입니다. 류족 변물. 모든 사물이 다름 속에 같음이 있고 같음 속에 다름이 있다라고 변별한다. 하늘과 태양이 서로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같은 이 두 개가 언제나 하늘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상을 보고 군자는 이 상을 보고 모든 우주 만유가 같으면서 다르고 다르면서 다른 측면 이런 것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사물을 변별함으로써 그 사물들이 하나됨이 동인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상전에서 하는 유족 변별이란 변물이란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늘과 태양은 같이 한다. 그거는 하늘 기운과 불 기운은 둘 다 가볍고 펼쳐지는 같음에 있다. 그러면서도 하늘은 하늘이고 해는 해다. 서로 다르다. 근데 함께 하고 있다. 이 상을 보고 우리 인간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같다. 근데 개개인을 보면 전부 또 다르다.
같은 속에 다름이 있고 다름 속에 나무도 풀도 사물이 다 그렇다. 그걸 보고 그에 맞게 이 시각을 다름은 존재케 하고 같음은 같이 하고 그래서 화이부동하라. 화이부동한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동중, 그죠? 모든 만물은 동중유의죠. 같음 속에 다름이 있죠. 모든 만물은 동중유의고 이중, 다름 속에 유동이 있죠. 그죠? 이중유동하고 동중이유하고 있는 이 모든 만물, 이 만물이 공존하는 방법은 하나다. 화이부동밖에 없다. 구동존이밖에 없다. 군자는 그걸 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야당 지지, 여당 지지하면서 서로를 못 잡아. 존재를 인정을 못해. 상대는 없애부를 존재야. 요거 없애부려야 돼. 이쪽 사람 이쪽을 없애부려야 돼. 양단. 이거는 뭐죠? 굉장히 협소한 거죠. 대동을 노리는 게 아니라 당파를 노리고 있으며 사욕을 노리고 있으며 자기 편만 세상을 갖고 싶어하는 정말 못난 행위들이 있죠. 요 원리 동중유의, 이중유동 요것만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세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 삶이 질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동인계가 지향하는 철학, 동인계가 가르치고 있는 가장 핵심 철학은 바로 부동존이라는 거죠. 모두가 함께 했던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거는 구동존이하고 화이부동하는 이것이 바로 동인할 때는 비결이다라는 거를 요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이제 이 동인계다. 상전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효사는 다음 주에 제가 그 같이 또 요것과 어울려서 이제 효사 하나하나를 보면서 효사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동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대동아 공영이 됐든 이유가 됐든 지금 전 세계가 지역 권역별로라도 공영권을 만들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유엔도 뭐죠? 결국은 전 세계가 하나의 공영을 하자. 공영하고 공존하고 이걸 하자. 그러면 유엔이 성공하려면 가장 근본이 뭐겠는가라는 거죠. 다름을 인정해주고 같은 건 같이 추구하면서도 차이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게 되면 이유도 마찬가지죠. 같은 면, 경제적으로 여러 같으니까 우리 하나가 되자. 국가나 민족, 문화는 다 다르니까 따로따로 국가는 유지하자. 이게 인정이 되면 유지가 되죠. 근데 그 중에 힘 있는 자가, 이유를 좌지우지하는 힘 있는 자가 사심이 있어서 자기 국가 위주로만 이걸 이룬다고 하면 이유도 깨지겠죠. 금방 불을 보죠. 그러면 이유가 지금 잘 나갈 것인지 못 나갈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죠. 나토가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중국, 러시아, 북한이 동맹체제가 오래 갈 것인지 흐트러질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 중에 힘쓰는 자, 아까 군자에 해당, 군자라는 건 지배자잖아요. 지배하는 자. 군자가 누구나. 이 군자가 군자답게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런 지역 공동체나 동맹체제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사회 예측은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27년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27년 25년 말 뭐 이렇게 땡겨진다고 하는데 그건 아닐 거예요. 27년 전으로 분명히 전쟁이 한반도에 온다라는, 왜 이걸 알 수 있겠는가요? 보면 알잖아요. 정주국, 군장에 해당되는 국가가 사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냐를 보면 이 지정학적 우리 다 알잖아요. 한국이 우리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이제 중국, 대만, 그죠? 오키나와, 일본, 사할린 쪽 일본 섬들, 한국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은 섬입니다. 대한민국 섬이에요. 요건 북쪽이죠.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개인으로 우리나라 단독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나라예요. 완전하게 수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항로가 막히면 대한민국은 고립돼서 자멸해요. 자, 중국이 지금 주장하는 게 남중국해 다 중국 거라고 그래요. 이걸 필리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중국해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선이에요. 자, 일본 오키나와 여기 있죠? 오키나와죠. 여기죠. 우리가 중국이 대만을 먹으면 한국은 항로가 없어져요. 태평양에 도는 항로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요 일본 해를 거쳐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일본 헌터가, 꼬리가. 미국에서 오는 길은 요 항로를 위해서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미국 항로입니다. 아메리카 쪽. 그 다음에 석유당원은 이쪽에서 요 항로로 거쳐와요. 그 다음에 동남아 항로 이쪽으로 와야 돼요. 한국 항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일본 영해를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일본하고 우리가 등지면 바로 우리는 일본서 한국어 등지도 전쟁 상황인데 아주 사태가 나면 우리 영해 못 써. 네 공해로 가봐. 우리 올 길 없어요. 단 기름 한 방울 한국 못 옵니다. 수출 단 한 개도 못 나가요. 근데 중국이 자기네 요게 중국 영해래. 그러면 요건 일본 영해잖아요. 이렇게 우리 포위되어 있잖아요. 일본 등지고 한국 어찌 살 건데, 중국이 대만 먹고 항로 못 쓰게 하면 한국 그때부터는 일본의 손바닥이 발휘되게 빌어야 그때는 일본이 힘을 쓰겠죠. 중국이 대만을 먹어보면 일본은 한국 주머니 이제 갖고 놀아요. 그 다음에 자, 일본하고 한국이 등지면 한국은 항로를 중국에 빌려야 돼요. 그럼 중국 요거 해 저거 해 아니면 못 가. 우리 어쩔 건데. 한국은 항로가 없는 나라예요. 섬이에요, 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대만 사태를 쭉 보면 우리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만, 중국이 전쟁은 우리는 무조건 대만 편들어서 싸워야 돼요. 그거는 국가가 상존의 문제거든요. 한국은 섬이라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외교관 할 때도 저는 외교관 하는 건 일본 절대 등지면 안 된다. 우리가 일본을 끼고 있어야 대만하고 중국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고 거기가 문제가 되고 한국은 항로가 살아서 한국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일본 무너지고 한국이 살 길이 없다. 일본 등지고는. 지금 미국 쏘는 항로 차단하면 일본도 막 우리가 전쟁 상에 빠지면 일본은 당연히 미국 쏘는 항로 차단해버리죠. 그냥 일본 등지면 안 돼요. 또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죠. 대만은 어떻게든지 못 먹게 저지를 해야 일본은 뭐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일본과 중국 간의 영토 분쟁이에요. 그럼 일본은 편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도 일본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등거리 외교가 필요한 거예요. 중국이 대만을 묵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는 정말 힘을 못 쓴 나라로 돼버리죠. 왜? 일본이 그때는 힘쓰죠. 한국의 항로전도 항상 나한테 고마워해. 이거 좀 들어줘. 저거 좀 더. 대마도, 뭐, 독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독도 문제, 정부서 독도 문제 크게 신경 쓸 일 없어요. 독도 큰 문제 아니에요. 이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일본 영사하고 있을 때도 일본하고 얼마나 우리가 심각하고 치아간지를 알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정치인들이요, 다 알아요, 이거. 이재명이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 반일을 해요. 왜? 정치 목적이거든. 정권 잡아야 돼. 요 상황을 몰라고 그렇다면,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요것도 살아있고 요것도 살아있다면 우리는 항로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미국에서 왜 항행의 자유라는 걸 들먹이면서 대만 해협 여기로 미국이 들락거리려고 할까요? 중국도 계속 지금 감시하고, 중국도 아닌데 막아뒀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미국도 여기밖에 못 써. 여기 일본, 여기 무슨 섬이죠? 저도 여기하고 요 사이 해협을 쓰거든요. 항행의 자유 통로가. 벌써 요건 양보 돼버렸잖아요. 우리 베트남전 때, 베트남, 이쪽에 베트남 붙어 있죠? 여기도 파병할 때 요 항로로 갔거든요. 대만 해협으로. 최단 거리니까. 근데 지금은 요렇게 가야 돼요. 벌써 거리가 멀어져요. 그러면 운송병, 석유 많이 들죠. 만약에 일본하고 대만전에서 중국 여기까지 딱 차지하고 나면 우리는 요걸로 돌아와. 미주 항로로 돌아서 이쪽. 그러면 기름값, 운송비가 어마어마한 비용이 우리한테 짊어지게 된다. 지정학적인 요소나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왜 함께 해야 되는가? 중국과 대만과 일본이 공존할 수 있는 모델이 뭔가 고민해야 돼요. 한국. 요게 실패하면 한국은 그 순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수출만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수출 하나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항로가 없는데 여기까지 막혀. 일본 여기까지 막았잖아요. 일본 본토가 요만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사계 섬이 요렇게 있죠.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배 하나 다닐 수가 없다. 그러면 요렇게 돌아온다. 여기도 뭐 일본 허용 안 하면 못 오죠. 여기는 다 일본 아래 여기까지는. 오키나와 있고 조호도까지 딱 일본령이에요. 그 다음 대만이요. 딱 요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국이 주장하는 동진화해와 일본 사이가 딱 요. 우리는 어느 쪽 눈치라도 봐야 되죠.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아까 구동전에 우리가 반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반중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구동전의를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된다. 지금 정치 노름하고 누가 정권 잡냐에 백성들 관심 가는 바보들이에요. 우리가 전체 바보가 돼요. 이런 걸 해낼 수 있는 사람, 이걸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일본, 중국을 너무 적으로. 근데 지금 여당은 중국을 쳐, 야당은 일본을 쳐. 근데 한쪽이 무너지면 우리는 등거리 할 기회도 없죠. 지금은 양쪽을 놓고 등거리라도 하는데. 근데 왜 반일을 하느냐는 거죠. 왜 반중을 하냐는 거죠. 외교 일선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상황들이. 그래서 이 동인 함께 해야 된다. 동인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우리 대한민국에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쯤은 대만 해협 중심으로 하는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들이 태평양, 우리나라 항로를 한번 점검해요. 단 한 군데도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빌붙어서
그 나라 양해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항로가 없는 나라예요. 그걸 안다면 우리가 정치인들이 저런 노름할 때 백성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지, 백성들이 할 운동은 야가 잘하네 유어가 잘하네 하는 게 아니고 이 논리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실은 해야 되는 운동이 그런 운동인 거죠. 대동할 수 있는 운동, 편가름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안타까워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왜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항로 한번 우리 국민들은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할까? 한 번만 우리 항로가 어딘지를 알면 미주 항로는 어느 길로 오고 중동 항로는 어디로 해서 기름이 오며 우리가 동남아 수출하고 이런 길은 어느 항로를 쓰는지만 알고 있으면 일본 중요하구나, 대만 중요하구나, 대만 끝까지 없어져도 돼. 얼마나 철없는 얘기냐고. 그 순간 우리가 망하는. 그래서 역사를 알고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과연 동인의 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걸 알려면 한국의 지정학만 보면 금방 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왜 항상 압박을 많이 받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호르무즈 해협까지 군대를 보내서 해적을 우리나라 그 먼데 소탕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 너무 단순하잖아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참여를 안 하면 호르무즈 해협 선박료 내야 되잖아요. 또 해협 통과 못해 기름 한 방울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만 해협하고 일본 오키나와 해협이 우리한테 치명적인 문제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게 동인배다. 공영의 길을 모색하는. 그래서 다투고 적으로 돌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관대하게 서로 품으로 안는 대동사회로 이끌어 갈까, 주변국을.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건 유일한 길은 대립하고 싸우는 나라들을 포용하게끔 만드는 역할, 힘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역할, 그거밖에 없거든요. 중국 대만 먹으면 이제 한국은 뻔해요. 진짜 그때부터는 우리는 중국에서 못 가 하면은 중국에 세금 내야 돼요. 그리고 요거 철수해, 요거 없애, 한국에 요거 빼야 돼요. 항로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전폭적으로 항로를 보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일본 반이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일본 반이라고 한쪽은 중국 반이라는데 우리는 어쩌라는 거죠, 백성은.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북한이 없어져 47년이면 그게 없어져요. 그건 분명히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없어질 시기는 언젠가. 지금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우리는 다시 건국해야 돼. 정말입니다. 요 문제 해결 못하면 한국은 다시 세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걱정 하나도 않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게 이 동인계를 제가 들여다보면서 이 동인은 EU의 운명, 또 나토의 운명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국제정세, 국제정치학은 철저한 동인계 논리예요. 요걸 보면 국제정치를 다 알 수가 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